자, 오늘은 모으고 모아서 드디어 답변을 드리는 시간, Q&A 시간입니다. 저희 영상에 항상 이렇게 뭐 질문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한 줄 평으로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댓글로 남기는, 그러니까 글로 쓰는 부분들이 사실 잘 쓰지 않으면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생겨서 못 남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조금 줄여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답변을 해야 된다, 이거는 왜 답변을 안 했냐, 이런 거 뭐 없습니다. 그냥 저희 최근 몇 개월간 기록 중에서 추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추가로 또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2.5터빈 vs 아엔 터빈 승자는 누굴까요? 몇 대를 리스토를 했죠. 그 영상을 몇 가지 올렸었는데 거기서 댓글들이 가장 많았던 게 그겁니다. 2.5 터빈이냐 아엔 터빈이냐, 승자는 누굴까요?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 보여드렸죠. 저는 당연히 2.5 터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엔 터보가 스프롭이 빠른 건 사실인데 타보면 확실히 훅발에서 많이 떨어지고 2.5 터보가 훅발까지 밀어주는 느낌이 많이 살아나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영상에서는 2.5 터보는 이래서 아엔 터보는 이래서 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2.5 터보가 무조건 압도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봤을 때도 2.5 터보가 사실 메리트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인 터보를 세팅을 해놓고 뭐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2.5 터보를 인스톨하는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신다 그러면은 전 요즘에 2.5 터보를 추천드리는 편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2.5 터보 장착한 게 더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인 터보를 인스톨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한데 튜닝하는 거를 봤을 때는 저는 2.5 터보 추천드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BH 3.8에 설치되었던 가변 배기를 BH 4.6에 이식했는데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요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A차종에 달았던 거를 B차종으로 갖고 왔는데 이거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 배기도 그렇고 흡기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많은데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게, 만약에 제가 인스톨 해드렸던 배기를 다른 차량에다가 인스톨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파이프를 만든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사실 다른 샵에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파이스에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 모르니까 배기량이 커진 차로 혹은 다른 차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사진 자료라든지 아니면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서 점검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정답이 없어요. 내가 사용하는 용도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만들었을 때 뭐 이런 용도로 쓸 거다, 근데 내가 이런 용도에 사용하는 거랑 나랑 취지가 맞다 그러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얘는 A타입을 쓰려고 만든 건데 나는 C타입을 요한다 하면은 이게 넘어오면은 그냥 문제가 있다고 느끼겠죠. 요거는 제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형 몸조심 잘하시고 강력하게 나가십시오. 유부남인 거 처음 알았네. 짝사랑 중이었는데 까비. 나도 상이요. 제가 남자한테 인기가 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랄까요, 이상하게 형들이랑 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 다 남자야. 근데 항상 이렇게 많이 꼬였어가지고 남자는 인기가 좀 많습니다. 뒷방 당했는데 캐리어를 왜 싣고 가? 차가 못 움직여? 크크크. 뒷방 당했는데 왜 캐리어를 싣고 왔겠어? 박살나스가 싣고 왔지. 저거 주행하다가 파츠 떨어져 뒤차 맞으면은 본인이 변상할 거예요? 뭘 알고 얘기해야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좀 잘 답변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고 이렇게 회로를 좀 돌려봐요. 아, 이래서 싫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막말로 내가 차 사고 나가지고 뒷방 맞았는데 그걸 안 싣고 갈 이유는 뭐 있어요? 내 차 망가져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 야밤에 사고 난 거라 사실 이게 파츠가 육안으로 요만큼 파손된 건지 실제로 아니더 파손된 건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고 났을 때는 웬만하면 주행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캐리어에 실어서 수리 지점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좋고, 혹은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유관상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이동하다가 거기서 파츠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뒤차가 맞거나 혹은 뒤차가 밟아가지고 사고가 나면 떨어진 차에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면은 꼭 캐리어를 사용하셔서 이동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뭘 알고 떠들어야 되는 거지. 싣고랑 싣고랑 다 이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병신마냥 쓴 것도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늘부터 다시 배워보자고. 진짜 100번 1000번 만번 양보해서 현대 2.5 엔진에 트윈터보 올리고 뭔 짓을 해서라도 508마력을 만들었다고 쳐도 8단 DCT 미션이 500마력 대응이 되나요? 이 댓글 너무 길어. 우리 스피라의 영상에 남긴 댓글인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서 굉장히 많이 보는 댓글이 뭐냐면은 트윈터보다 뭐 싱글터보다 뭐 차저가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메커니즘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상상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4기통의 트윈터보로 안 올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4기통의 트윈터보는 매우 비효율적이고요.
트윈 차저를 쓰는 양산차도 있지만 사실 트윈 차저도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요거에 대해서 뭔가 트윈 터보에 되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4기통의 트윈 터보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2.5 터보의 508마력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2.0에다가 터빈업해서 수동 기준으로 그게 지금 터보가 287 이제 만바 터보가 올라간 거고, 거기에 2바를 써야 440마력, 2바를 넘겨야 450마력을 뽑았거든요. 근데 다이노그래프를 보면 4000rpm 가까이 돼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얘기하는 몇 마력의 몇 토크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수치적인 거고, 우리가 펀드라이브를 할 때 있어서는 이 스프롭에 대한 부분이 너무 뒤로 가게 되면 사실 초보자 분들이라든지 뭐 약간 경쾌하게 운전을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팅을 할 때 무조건 최대 마력을 보기보다는 이 차의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스프럽을 좀 당겨놓고 확 붙지 않고 좀 여유롭게 붙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차량에 맞는 적당한 마력대를 세팅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이 2.5 터보에 만약 500마력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터빈이 돌아서 최대 부스트를 썼을 때 그 시점이 굉장히 뒤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만 빨리 해도 4000에서 4300이 나붙지 않을까요? 제 예상에는 그렇거든요. 제가 만드는 엔진들 보면은 사실 4000rpm 미만으로 떨궈가지고 3500rpm 내에서 다 풀 부스트를 붙여서 500마력을 찍는다. 또 사실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8단 DCT 미션이 생각보다 타용 토크치가 되게 낮아요. 저도 정확치 않은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주변에서 세팅하는 차량들이라는 제가 세팅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걸 비교해보면 아반떼이나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얘네 8단 DCT가 생각보다 그 슬립률이 높아가지고 매핑을 했을 때 부스트만 좀 높게 써서 토크가 높으면은 그냥 슬립이 나버려요. 근데 2.5 N라인에 칩을 꼽으면 300마력 초중반 세팅이 되는데 토크가 50 토크가 넘어요. 아인베렌이랑 마력대는 비슷한데 토크가 얘네는 낮아도 슬립이 나고 N라인은 토크가 높아도 슬립이 안 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다른 건지 소프트웨어에 제어하는 방식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DCT 미션이 60 토크를 못 넘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용 토크치가 생각보다 꽤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장계통을 다 걷어내고 모택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뭐였냐면, 만약에 이 회사에서 진짜 현대랑 뭔가 라이센스 계약을 해가지고 엔진도 공급받고 소프트웨어도 공급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셋업을 하는 데는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보긴 해요. 마력이 낮을 수도 있고 뭐 좀 이 치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은 현대가 라이센스를 내줄까요? 저는 그 생각이 가장 크게 듭니다.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대에서도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쉽게 이렇게 배포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돈을 준다고 해서 라이센스를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요거를 쓰려면 싹 걷어내고 모텍이라는 이제 사제 이슈, 뭐 레이싱 이슈 혹은 튜닝용 이슈라고 하는데, 모텍, 할텍 뭐 요런 애들, 보시 이슈 요런 애들을 써가지고 해야 전자 제어를 할 수 있고, 이 GDI 터보 모델들은 전자 제어가 그런 식으로 제어가 돼야 이제 더 높은 출력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는데, 네, 할 말은 많은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터보 바꾸고 매핑을 하겠다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매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 이거에 대해서 숙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절대 출력을 못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에 500마력대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400마력대를 타겟으로 보고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1200km대의 400마력의 DCT 미션이라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재미있는 조합이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셋업이 되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시발 스냅은 질이네요. 진짜 존나 가지고 싶어요. 스냅온이 뭐냐면 궁극의 LMS 같은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죽이는 게 뭐냐면은 임팩 소켓 말고 핸드 공구 소켓의 하에서 깨지면 계속 AS를 줘요. 신품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 정교함이라든지 공구의 내구성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탑업부터 탑이거든요. 그래서 정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진짜 이 공구를 잡는 분들한테는 꿈의 장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툴박스 하나 제대로 맞추면 그냥 하프로 맞추면 1000만 원이랬어요. 툴박스 요만한 거 저희 쓰는 툴박스 이거 조그만 거 그거를 완전 풀세트로 해가지고 공구 다 때려 박으면은 그거 하나가 2,500만 원이래요. 너무 넘사벽이라 공구를 막 쓰는 저한테는 좀 너무 과분한 장비지 않을까. 2.5 터보에서 이미 끝난 거지. 타오 5.0의 전륜 모터 하이브리드로 사륜 둘렀으면 몰라도 저건 진짜 스피도다 스피도. 그것도 좀 아니야. 그것도 5.0 타워를 받고 전륜에 모터를 박아놨으면은 그게 차가 지금 무게가 2톤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펩은 사장님은
매번 뵐 때마다 늘 텐션이 영상이랑 똑같음. 늘 설명해 주실 땐 진심이셔서 감동 대충 따위 없이. 그러므로 역시 백이는 대만. 감동. 예, 제가 그 설명할 때는 좀 진지충이 되면서 할 말이 많아집니다. 저한테 돈을 내고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돈을 내고 하는 이 작업에 대해서는 저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구절절 정말 설명 많이 합니다. 한번 저한테 붙잡히시면 10분, 15분은 설교 당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설명하거든요. 영상 저희 보시면은 뭐 한 15분, 20분이잖아요. 실제 영상 찍는 건 한 1시간까지 찍어요. 안 쉬고. 정말 할 말이 많아서 이 설명을 축약해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풀어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네, 누구한테나 똑같이 이렇게 해드리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 출력이랑 토크 지금 나온 재원 이게 최대 마진인가요? 아니면 더 올릴 수 있나요? 출력이랑 토크 더 올릴 수 있으면 최대 마력이랑 토크가 궁금합니다. K7에 대한 질문이네요. 최근에 이제 우리 세우리차 스트로크 킷이 완성됐는데 이게 최대 마진인가요? 아니면 마력을 더 올릴 수 있나요? 네,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게 촉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배합이 걸린 상황이고, 배합이 걸려서 지금 260마력이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나면은 예상 마력에는 270에서 280마력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자연흡기에서 280마력을 뽑는다는 게 다이노에서 280마력 나오는 게 되게 느린 게 아니에요. 엄청 빠른 거예요. 실제 차감되는 속도는 더 빠른 거고, 다이노에서 280마력 나오는 차면 9쿱 38 일반 유매핑 했을 때 보통 280마력 중반 후반 나오거든요. 38 GDI들이 300마력대 초반에 걸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 절대 적은 마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크 밴드 자체가 뻥튀기 되는 게 아니라 토크 밴드가 조금 낮게 나오는 거여가지고 뭐 미션에도 당연히 무리가 없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작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에 대해서 조금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하셨으면은 해요. 괜찮습니다. 이 작업. 강추. 어설프게 터보 올리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운 날에 고생 많으십니다. 2015 그랜저 디젤 오너입니다. 맵은 안 잡고 순정이고 공짜로 시스템 오픈업기를 받을 기회가 있어서 알루미늄 인테이크랑 오픈업기를 달았는데 차가 저속이나 항속 주행 시 좀 울컥거리는 증상이 있는데 혹시 문제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100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파이스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라인이 어떻게 빠졌는지, 뭐 센서가 꼽힐 때를 꼽혔는지, 아니면 진공호소 꼽힐 때 꼽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명확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가급적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5만 킬로 크크크크크크 갖다 버려라 크크크 걸어댕겨라 거렁뱅아. 아 진짜 우리 이런 거 생각보다 댓글 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뭔가 악의적으로 댓글을 다는 그런 것보다 저희가 일상 영상들도 올리지만은 손님들 거 배기음 영상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꼭 이렇게 태클을 걸면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일상생활은 가능한지 좀 묻고 싶어요. 아니 차가 25만 킬로든 250만 킬로든 뭔 차로 세팅하려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차 자기가 튜닝하겠다는데 뭐에다 불만들이 많은 거 도대체. 막상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 붙이고서 뒤로 쫄아있을 거면서 괜히 이렇게 키보드 앞에만 두면 이렇게 어깨가 커지나 봐요. 이만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댓글을 이따구로 다는 친구들은 거울 한번 보고 포커싱 한번 해보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자가진단 잘하라고. 자신의 위치를 본인 스스로 파악을 해서 좀 올바른 삶을 삽시다. 뭐하러 이렇게 이런 댓글 합니까? 오, 이게 스피라구나. 소나타랑 똑같네 소리가. 그렇죠. 2.5의 엔진을 그대로 꼽아다가 뒤에다 넣었으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겠죠. 크레이지티 뭐 그 차의 소리입니다. 예. 연기 같은 건 튜닝하면 왜 나오는 거예요? 매연인가요? 수증기인가요? 겨울에만 나오나요? 여름에도 나오는지. 저희 영상 보시고 아마 이런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저희가 작업을 하면 파이프를 커팅할 때 컷소로 커팅하거든요. 근데 그 컷소에서 절삭류라는 겁니다. 모재가 열을 받지 않고 요 날 자체가 열을 받지 않아서 손상이 안 되고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절삭류가 커팅되는 부분에 묻어지면서 좀 코팅해주는 역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파이프 안에 커팅하면서 묻으면서 저희가 닦아내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까지 다 닦아내지 못해요. 파이프 뭐 1m 자를 때도 있으니까 그게 증발하면서 연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라인을 짤 때 밴딩 파이프라는 걸 쓰는데, 밴딩 파이프를 사용하면은 밴딩류라는 걸 바릅니다. 기계에 물리기 전에 밴딩류를 바르고 기계에 물리고 파이프를 꺾는데, 그때 묻은 밴딩류가 사실 저희한테까지 오면 올 때 이게 세척이 안 된 상태로 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겉부분이랑 안쪽까지 다 약품 뿌려서 닦으면서 하는데, 그래 용접도 잘 되고
저희 좀 덜 더러워지고 이런 게 있어서 하는데도 파이프 안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기열에 의해서 벤딩유랑 그리고 절상유랑 타면서 올라오면서 나온 연기도 있고요. 소음기를 만드는 타입마다 다른데 소음기 안에 내부 구조 보면 타공망이 있고 타공망에 이 메쉬가 감기고 그거를 고정해주는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로 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기열에서 그 테이프가 녹아내리면서 자리를 잡거든요. 메쉬나 이런 것들이. 그 테이프가 타는 것 때문에도 연기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배기 작업을 하고 났을 때 나오는 신연기라든지 약간 좀 매콤한 듯한 연기들은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한두 시간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시운전 한번 갔다 오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고 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증기랑 오일이 타가지고 배견이 나오는 건 다르거든요. 수증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물안개처럼 나오다가 흩어져요. 다 부대되고 흩어집니다. 근데 엔진이든 머플러 내에서 뭐가 타가지고 나오는 배견은 그게 정말 진해요. 통과가 안 될 정도로 진하게 나오는 게 배견이라고 불러요. 연기를 보고 구분하시면 되고 보통 여름에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냉간 시동 때 이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요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마운트가 뭔가요? 자, V마운트는 뭐냐면은 제조소마다 다릅니다. 보통 터보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터보 엔진을 사용하는 이 팬이 있고 라지에이터랑 콘덴서가 있으면은 요거를 전체적으로 밑으로 눕혀요. 이렇게 눕혀서 얘를 밑으로 깔고 그 위에다 인터쿨러를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V자 형태가 되는 거를 V마운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순동들처럼 이렇게 차국이 앞으로 있으면은 이게 주행풍을 맞으면 공기가 이 뒤쪽까지 올 때 계속 뭔가 통과에 대해서 오다 보니까 저항이라는 게 생기고 쿨링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쿨링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 인터쿨러, 흡기온을 낮춰줄 수 있는 인터쿨러는 위쪽 상부로 올라가고 라디에이터나 이런 거는 하부로 내려줘가지고 두 개를 분리시켜서 좀 더 쿨링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기역학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공기가 탔을 때 정면으로 돌파하고 뚫고 나오면은 엔진 내에서 와류가 생기다가 엔진 뒤쪽 밑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분리해서 해놓으면은 라디에이터를 막고 바로 밑으로 빠져나가니까 통과한 공기가 밑으로 타고 나가면서 엔진에서 발생한 열을 끌고 내려갑니다. 약간 진공이 형성되는다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공기를 좀 더 빨리 끌고 나가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 덕분에 엔진 전체적인 온도가 더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차곡차곡 앞으로 있으면 요만큼의 공간만 있으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 V마운트로 하게 되면은 요만큼의 공간만 있을 때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게 돼요. 이렇게 크게 벌어지게 되니까 범퍼가 길어져야 되거나 혹은 엔진룸이 넓지 않으면 사실 V마운트 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게 뭐 우라칸 GT3 에보, 뭐 488 챌린지 에보, GT3 카들 이런 것도 보면은 본네트에 구멍이 나 있고 이렇게 홈이 파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시면은 앞에 다 라지에이터가 보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용도예요. 공기가 막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 인터쿨러 같은 경우는 이 상부로 올림으로써 터보 위치 따라 다르겠지만은 터보의 이 인터쿨러 라인의 전체적인 길이가 한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 터빈이 돌려가지고 인터쿨러를 채워서 스로틀 바디까지 가야 되는 이 길이가 줄어드니까 스프럽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터보와 차종과 엔진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0rpm에서 정말 많이 나는 차들은 500rpm까지도 스프럽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한 300rpm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다 이제 레이스라든지 스포츠 드라이빙 주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상 주행한 차들한테는 권장하지 않아요. 정비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매핑 장단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랩핑의 장단점, 잘하면 대박, 못하면 블로우. 불알 아니 챔버 달았어요? 우리 비슷한 배기 짜야 되는데 되게 고집이 세세요. 좀 배기 좀 짜라니까. 제가 M3 투어링 배기 이쁘게 짜드릴 수 있는데 굳이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마음 바뀌시면은 오시면 제가 딱 해가지고 순정처럼 기가 막히게 짜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내화학, 내유성, 내합성 호스들도 저렇게 투명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EX 토요론 호스. 토로노스를 찾아봤거든요. 제가 모르고 쓰더라고요. 굿모닝 해봤어. 봤잖아요. 그거. 토로노스를 찾아서 혹시 몰라가지고 한국 페이지도 아니고 영어로도 처음 다 잡았는데 어쨌든 핵심은 유성, 그러니까 오일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높은 온도에 쓰지 말아라. 결론은 뭐냐? 무로스다.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했던 부분이 왜 아니었냐면은 거기가 대부분 다 이제 블로버의 방출 라인이라든지 진공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냉각수 라인에도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보조 탱크로 가는 라인에. 근데 이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기름 성분이 있습니다. 오일 캐시 탱크를 달았다라고 했을 때 본네트를 열어서 호스를 만져서 오일이 묻어 나오면은 이거는 그 전용 호스가 아닌 거예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메이커들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냉각수용 호스, 뭐 미션오일 호스, 엔진오일용 호스 다 이렇게 전용 호스들이 있고 제가 이 미션오일 호스를 제작하는 회사에다가 자문구하면서 들은 답변이거든요. 모든 호스류들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소재가 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다 똑같은 그냥 고무 호스 같은데
실제로는 그 혼합되는 소재들이 다 바뀌는 거라서 전용 호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에 약간 기름기가 묻는다든지 혹은 변색된다거나 갈라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 용도에 맞는 호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사장님, 혹시 일하시는 부분이 정비 쪽이랑 거리가 먼가요? 거리를 멀리 두고 있습니다. 정비를 합니다. 정비로 시작을 했고 정비를 배웠고 전공이고요. 그쪽이지만 정비를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힘들어요. 저희는 그래서 정비를 베이스로 두는 것보다 튜닝을 베이스로 두고 이제 알파 플러스로 정비를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정비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현대기아 차들 뭐 웬만한 거 다 뜯고 붙이고 다 하고요. 엔진 같은 것도 저희 오버하는 거 작업하지만은 매뉴얼 보지 않고도 조립할 수 있는 정도의 숙련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을 항상 보면서 조립을 하고 있고, 수입차도 저희가 뭐 엔진 미션 내리고 올리고 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뭔가 제대로 된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거래처로 다 연결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결코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연결 이렇게 해드려요. 정비를 하기는 하나 정비를 깊숙하게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의한 부분들 혹은 저희가 정말 좀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차량들에 한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프 파인수가 여러 가지인데 소리를 F1 마냥 얇게 한다든지 파이프 크기에도 소리 영향이 있는지요? 다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배기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폭발한 배기가스가 배기관을 통해서 방출되는 소리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이거는 엔진 특성과 다른 겁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파이수가 이 기준치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음역대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유속이 너무 올라가니까 무음 처리가 돼버려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영역대로 소리가 바뀌어버리는데, 파이수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F1처럼 소리를 만든다던가 혹은 저 밑으로 동굴 밑에까지 끌어내리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이프의 영향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요 부분만 가지고 좀 풀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사실 한 줄 평으로 남기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풀직관도 알려주세요. 풀직관, 파이프 그 자체입니다. 궁금한 게 배합이 안 맞다의 수치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몸 센서로 허당이 있네? 이렇게 느껴야 하는 건가요? 이거를 사실 나중에 지금 조만간 풀어야 될 숙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합이 안 맞다라는 표현 혹은 배합이 맞나요? 뭐 이런 것들, 허당을 치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는 수치화할 수 없고 배합이 안 맞다, 배합이 맞다, 뭐 허당을 친다, 안 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이노즈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보면은 배합이 맞다, 안 맞다가 보이고요. 허당을 친다, 안 친다는 우리가 차량을 운행해보고 몸 센서에 의해서 피드백을 주는 편이 많은데, 이거는 연구소에서는 사실 요거를 수치화된 데이터로 보고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소음기라든지 촉매라든지 혹은 배기의 파이수를 다 조절해서 양산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배기 작업을 할 때 최근 뭐 10년 내에 있는 차들을 봤을 때는 순정 배기 파이수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 파이수에 맞게 가거나 그 파이수보다 한 채서 크게 가거나 이렇게 짜는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만간 한번 풀어드릴게요. 조금 심오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날을 잡아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힘순찐 컨셉이랍시고 배기는 완전 조용한데 배기 효율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배기 튜닝도 가능한가요? 저는 이렇게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효율이라는 거를 어느 기준에 잡아야 될까요? 연비, 출력, 제작한 단가? 사실 최고의 효율이라는 부분은 기준점을 잡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포인트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봐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편집 시발 크크크크크. 우리 편집 오지게 잘하지. 혹시 벨의 서스 마운트 부분에 셰시 용접이 되어 있는 거는 서스의 얼라이먼트 변경을 위한 튜닝인가요? 아니면 셰시 보강 차원인가요? 지금 만들고 있는 베렌 영상을 보고서 이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벨로스터 N, 아반떼 N, 최근에 나온 N 모델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현대에서 나온 출시한 차들이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다 실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강도 많이 돼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팟에서 부분들도 과거보다는 지금 더 많이 스팟이 지져져서 나오다 보니까 바디 강성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희 작업하면서 이제 엔진룸 쪽을 제가 추가로 더 지져놨는데, 이건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사실 저 차가 일상 주행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데일리카를 위한 용도가 아니잖아요. 좀 더 과격하고 스포츠 주행을 하고 서킷을 타고 이런 환경들에서 차량을 주행할 거다 보니까 그 환경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혹합니다.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는 회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엔진의 앞뒤로 움직이는 폭이 큰데, 베렌을 레이스카 현역에 뛰고 있는 팀들의 이제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면 바디를 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룸의 스팟이 용접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경기를 쓰면은 실제로 바디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후륜은 움직여봐야 요만큼이에요. 많이 움직이잖아요, 생각보다.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차체 내에서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데 전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각도로 봤을 때 10도 넘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15도까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때 이 움직이는 폭에서 미미가 그거를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다 진동을 차체가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접합부들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접합부들이 유연하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땅땅하게 버티는 형태들이 아니라 유연한데 짱짱한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유연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짱짱해야 되는 게 이제 차의 차체 부분인데 엔진룸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무거운 엔진과 미션을 버티고 있어야 되고 회전수는 높게 쓰다 보니까 진동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강을 안 하고 타면은 그 부분이 심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쉐시 보강을 함으로써 얼라이먼트 틀어짐이나 혹은 이제 리스폰스의 확보를 가져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형님들 GTR은 터보차여도 소리가 크고 고음이 나오는데 페라리 터보차들은 왜 소리가 작나요? 알려주세요. 자기가 너무 하나만 봐서 그런 거예요. 페라리 터보차들도 GTR에서 소리 크다 우와 이런 차들만큼 세팅하면 소리가 다 크고요. 그리고 터보차들을 타시는 분들 배기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터보가 작으면 소리도 작습니다. 혹은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터보가 커야 소리는 좋은 거예요. 터빈업차 관리만 잘하면 7만 넘게 조지고 댕겨도 멀쩡하다는 샵에서 어떻게 세팅하고 관리하냐에 따라 달라지지 터빈업 한다고 엔진 막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세팅함에 있어서 차량을 가혹하게 만드는 거는 터보차보다 자연흡기, 고압축, 하이캠 이런 엔진들이 더 잘 깨집니다. 터보는 부스트를 썼을 때 얘가 스트레스 받치면은 자연흡기에 고압축에 하이캠을 올린 차들은 시동을 걸고 내가 주행하는 순간부터도 스트레스예요. 압축이 많이 된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면서 폭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기름 내가 고급류 넣는데 이 고급류가 유사 고급류, 유사 휘발유라든지 좀 질이 안 좋은 고급류를 넣어버리면은 한 방에 가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만큼 터보차보다 NA의 고마력대, 되게 쥐어짠 엔진들 그 엔진들이 더 예민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터보차들은 관리하기 나름이고 세팅하기 나름이다. 무조건 하드코어하게 세팅한다고 다 뻗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대표도 고객도 묻다를 가져오는 것인가? 크크크크. 다음 건가?